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격주 금요일마다 정치가의 소식통들이 전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정치권의 대치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1차 영장 집행 실패 이후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 역량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과 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선 탄핵 정국에 대응하는 국회 상황 짚어볼 텐데요. 재표결 결과 폐기된 쌍특검법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 재판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상황 2부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정치가 중계에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곽우신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택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가 계속 시시각각 전달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성택 기자께 여쭤볼게요. 네. 오늘 오전 10시께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이미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 수사에도 대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박 차장 출석으로 공수처 또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좀 상황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오늘 정말 좀 많은 일이 있었죠. 박종준 처장이 이제 오늘 사표를 냈고 이게 경찰에 출석하면서 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졌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사표를 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종준 전 처장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렇네요. 이제 이르면은 이제 3일, 그러니까 이르면 12일,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정도에도 영장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르면은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그 박종준 처장이라는 분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를 두고서 여러 해석들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간단히만 정리를 하자면은 크게는 한 가지는 경호처가 그동안 결사옹위 태세였는데 수장조차 먼저 이제 그 어떤 사법 처리 압박 때문에 물러난 것을 보면은 경호처의 기세가 한풀 꺾인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은 영장 집행은 정해진 수순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한 가지 있고요. 그럼 이제 박종준 처장 개인이 부담이 돼서 물러났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박종준 처장 뒤를 이어받게 될 김성훈 경호차장이나 이제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김건희 여사랑도 가까운 관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 관저 주변의 철조망이니 이제 버스는 이런 그 장벽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서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좀 흔들리는 모습이거나 곧바로 이제 그 공수처의 문을 열어주는 그림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전망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 전 처장의 사직서 제출 좀 한풀 꺾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오늘 진행된 일이라서 어떻게 해석하기가 좀 직관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좀 이제 그 갈림길이 어느 정도 정해져 가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박종준 전 처장도 경찰에 출석하면서 했던 언급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품위에 관한 어떤 언급이었던 걸 보면 또 지금 한 3주 정도로 관측되는 체포영장 기한 안에 체포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다음 주 중 언제 아니겠느냐라는 설 전에 이런 예상이라고 한다면 또 지금 국가 권력 기관 간에 이게 지금
또 그 같은 권력 기관도 아니고 이게 무력을 일정 부분 그 소지한 권력 기관 간의 어떤 이 충돌 가능성까지 보여지는 거고 예. 또 지금 계엄을 우리가 생중계한 이후에 지금 이게 대통령 체포 과정을 전 세계에다가 생중계하는 그 위기에 처해진 상황에서 과연 이게 전 세계 모두에게 좋은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아마 그 제3의 그 방법을 통한 뭐 이런 그 여지를 좀 더 넓혀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 겸 예상합니다. 네. 박 기자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좀 사직서 제출이 뜻밖이다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요. 네, 사실은 이 경호처장이 이제 입장문을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 영상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현장에 틀어지게 되고 그게 또 지지자들이 굉장히 고무되는 모습이 이미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기 때문에 사실 이 오늘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호처가 굉장히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끝까지 막아 세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상당히 지배적이었던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경호처장이 갑자기 이렇게 사직서를 내게 되면서 이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지 여러 해석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 건 경찰 측에서 얘기를 했을 때 경호처장을 포함한 경호처의 수뇌부의 어떤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경호처장이 응하지 않았다면 소환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을 것이고 아하. 전례에 비춰봐서 체포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공조본의 계획은 경호처장을 포함한 경호처 수뇌부의 체포영장을 모두 발부받은 다음 그 영장을 윤 대통령 체포 수행영장과 함께 집행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을 텐데 지금 그 그림을 일단 설현되기가 좀 어렵게 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조금 더 천천히 뭐 설 직전까지 좀 기다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경호처장이 공석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냥 빨리 지금 집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경호처장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런데 사직서를 냈다라는 의미는 대통령 측에서도 뭔가 수사에 응한다는 이야기, 뭔가 좀 태도 변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딱히 근거는 없는데 지금 이 박종준 처장이 입장문까지 냈었잖아요. 경호처장으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경호처는 대통령을 지키는 게 존재 가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경찰에 출석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말이죠. 경호처가 동력을 상실하는 걸 겁니다. 아마. 대통령과 특별히 상의하지 않았을 것 같고 지금 윤 대통령과 좀 상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박종준 처장 스스로가. 피의자거든요.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고 또 이 상황 자체가 경호처가 명분이 없어요. 지금 뭐 경호처 대 공수처의 공권력의 대결이라는데 그 말도 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쪽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고 이쪽은 적법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호의 정의가 그게 아니에요.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데 이 영장을 집행하는 게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입장문도 내고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호처 직원들은 물론이고 경호처장 스스로도 그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스스로의 명분이 없을 거예요. 뭐 대단한 뭐 전략이 있고 무슨 여러 가지 그 소통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예. 제가 볼 땐 이건 박종준 처장의 개인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박 전 처장이 경찰 출신이기도 합니다. 경찰하고의 그 얘기는 있을 수 있어요. 예. 경호처 내에서 얘기를 하든지 대통령과의 소통하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하. 보고 경호처 직원들도 자기 앞날 생각하지 않겠어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말이죠. 아무리 봐도 영장 발부가 잘못됐고 영장 집행이 불법이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측에서. 이건 누가 봐도 그 지금 주장이 그 명분을 전혀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사실 처음부터 경호처가 못 막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예상은 네. 틀렸던 거였어요. 1차 집행은 실패했으니까. 근데 이 한계가 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경호처장의 이 경찰 출석은 사실상 경호처가 저항을 내려놓는 그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승택 기자 이거 뭐 관련된 좀 취재가 있습니까? 박종준 전 처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배경 반면에 또 김성훈 대행이죠 차장이 좀 강경하게 또 박 전 처장을 대신해서 대응을 한다든지 뭔가 좀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오늘 굉장히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었고 네. 박종준 처장이 그만둘이라는 것도
거의 모든 언론들이 예상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제 경찰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8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실 박종준 처장이 나와서 이런 경위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본인이 아직 입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자초지종에 대해서는 확인은 좀 덜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구도로 봤을 때 박종준 처장이 그러면은 사표를 냈고 그게 수리가 됐을 때 예. 그 다음에 권한대행이 누구냐 했을 때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정훈 차장이 권한대행을 하게 되고 이분은 경호처 공무원이거든요. 경찰이나 외부 출신이 아니라 경호처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충성심이 강하고 대통령하고 뭐 여사를 지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자리를 내주고 자기는 나왔다. 박종준 처장 나왔다.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전 처장이 오늘 출석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도 강조를 했는데 어제는 또 박 교수님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회담에서 공소시효 체포영장 집행이 무리하게 진행된다면 내전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뭔가 공수처의 다른 태도를 요구하거나 기대한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의도야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 내전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그 석동현 변호사가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분의 이력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그분의 존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사실 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뭐 그분의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좀 극우적인 성향의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론에 좀 더 가까웠던 측면에서 보면 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행태들이 과연 적절한 역할을 하고 오히려 정말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그 변호의 입장에서 적절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특히 어찌되었든 직무가 정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대신한 사람이 내전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이냐. 물론 그 앞에 if라고 할 수 있는 가정적인 상황이 전제가 되긴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그런 면에서 예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온갖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그러니까 법적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장기전 태세를 준비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는 일정 부분 뭐 자신감이라고까지 표현하긴 그렇지만 일정 부분 근거를 확보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여론 동향과 관련해서 보면 그 조사에 대한 뭐 과정에 대한 결과에 대한 뭐 논란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어찌되었든 기대나 예상보다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는 걸 보면 물론 여기에는 이제 민주당이나 또는 공수처가 사실 일정 부분 계기를 준 측면도 없잖아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좀 더 이 종합적으로 이제 결과를 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가장 안타까운 측면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이럴 시간이 아닌데 더구나 이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리인들이 이런 언급을 한다는 것은 예.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이번 주에 유독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 뭐 보수청 결집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많이 전달되고 나왔어요.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변호인단 얘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금의 혼란 상황이 극복되면 계엄은 성공한 것이다. 야당의 입법 독주와 탄핵 폭주를 막기 위한 계엄이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혼란이 생겼다. 이런 입장 표명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고 그건 계엄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는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말에 보면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대통령께서는 계엄이 실패할까봐 대단히 걱정하고 계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어요. 정확한 그 워딩은 아닌데 그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계엄이 이미 실패했죠. 그런데 이 계엄이 지금 이 국가를 정상화하고 그리고 야당에 경고를 주기 위한 계엄이었는데 이게 아직 진행 중인데 이게 뭔가 좀 흔들리고 있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잖아요. 이건 도대체 이거 어떤 논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까 지금 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대통령 측은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법 논쟁을 부단하게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사법 논쟁들 말이죠. 그 이제 뭐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했느니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사법 논쟁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고 내전이라는 것도 말이죠. 또 하나의 그 논쟁을 던짐으로써 이 지금 이 탄핵에 찬성한 측과 반대한 측의 이 전선을 전방위로 확대하려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연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지금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본질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내란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본질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자꾸 희석시키면서 여와 야의 대결 구도를 자꾸 희석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꾸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 나가고 말이죠. 그리고 외신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대단히 한국을 걱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이건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일단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전선을 확대시키고 여론전을 통해서 지층을 결집해야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맥락이 어느 정도 전 맥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수층들의 결집이 이루어진 것만 맞는 거 같아요. 예. 갤럽 여론조사 그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일정 부분 맥히는 거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조금만 더 버틴 말이죠.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박전준 경호처장의 저는 사실 뭐 투항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대단히 치명적일 겁니다. 이 대통령 측에는. 저는 아무리 봐도 대통령 측과 그 변호인들과 뭐 상당히 전략적인 교류하에 이렇게 출석한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이게 명분이 없는 행동은 말이죠. 그 한계가 뚜렷해요. 그 지금 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곧 진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이성태 기자, 바로 이 체포영장 최창렬 교수께서는 이제 진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어제 이제 오동훈 공수장이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당히 또 설전을 펼쳤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주요 내용들인가요? 예,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오동훈 공수처장이 굉장히 결기에 찬 모습이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장면을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이제 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 도피 안규백 의원이 이제 제기를 했었죠. 그 대통령이 도피했을 것이다. 영장 집행을 피해서 그런 괴담이라고 부르면서 그 괴담의 진원지가 오동훈 공수처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공수처장은 이거 내가 그렇게 확정적으로 단적적으로 말한 적은 없고 다만 이제 언론 보도나 그 수사진이 그 수집한 여러 정보를 활용해서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던 것뿐이고 전혀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사과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명확히 좀 선을 그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다 이렇게 규정을 또 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었던 발언은 이제 뭐 그 국민의힘 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만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이제 그 공무집행 그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 40여 명이 이제 엊그제도 예. 나와가지고 한번 관제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만에 하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한번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 나가서 만에 하나 그 집행을 좀 저지하려 그런다면은 그것도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할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뭐 원론적인 답변이긴 합니다만 그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 현행범 체포에 예외가 되는 건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예. 그런 면을 봤을 때 굉장히 그 결기에 찬 모습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곽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판사 출신인 오동훈 공수 처장이 유독 결기에 찬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방금 전에 이성태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럴까요? 상당히 이 여론상으로 공수처의 정체성에 대한 운명에 대한 압박 또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압박 이런 영향 탓일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오동훈 처장이 사실 어제 말고 그 전에 다른 때 국회 와서 답변을 할 때를 보면요, 오히려 그때는 야당 의원들이 왜 그렇게 대통령한테 공손한 거냐 너무 막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오히려 야권에서 좀 불만과 비판이 나왔었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1차 집행이 실패를 하고 나서 정말로 원래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게 이제 야권이었는데 야권에서마저도 이제 공수처 무용론이 일각에서 제기가
연기가 되면서 말 그대로 기관 자체의 명운이 지금 이번 영장 2차 집행에 달려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동훈 처장 입장에서는 또 판사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제 수사를 지휘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좀 더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대체적인 해석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기관 자체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공수처의 문을 닫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역사에서 그렇게 기록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결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판사분들의 대체적인 뭘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인 성향이라는 게 보통 사법부 자체에 대한 불신이나 비난 공격들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거칠게 반발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얌전하더라도 지금 경호처에서 우리가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물리적으로 막아서 협조 안 해준다고 이것 자체를 사법부 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격이자 불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또 좀 더 이제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 대목에서 박 교수님 제일 궁금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일이 이제 토요일, 모레가 일요일, 주말입니다. 주말입니까? 아니면 주말을 넘긴 월요일이 될까요? 글쎄요. 그걸 예상한다는 게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뭐 대체적인 예상들은 아마 한 3주 정도의 기간이 이번에 기간을 밝히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던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설 연휴를 생각하면 아마 다음 주밖에는 시간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고 아까 곽우식 기자 설명한 대로 제가 보기엔 그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입장에서는 1차 집행 시도의 실패가 좀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특히 그 실패하는 끝 마무리 부분하고 예. 그 직후에 뭐 경찰과 관련된 그 위임을 하느냐 일임을 하느냐 뭐 그런 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이 이게 이제 신뢰의 위기 또는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기구냐 조직이냐에 대한 뭐 능력의 위기라고 할까요? 뭐 그런 의심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예. 뭐 최근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뭐 수도권에 그 경찰 관련한 그 지휘부 소집이라든가 동원령 뭐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나름대로 뭔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이번이 아마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가장 그 유혈 충돌이나 이런 무력 충돌은 물리적 충돌은 가능한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은 어느 선까지 이게 좀 양쪽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위기는 계속 점증하고 이제 클라이맥스에 거의 다 다른 상황 아닌가 싶어서 예. 그러면서 보면 공수처나 공수처장도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해 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데 과연 가능할지 좀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임박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성택 기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경찰 특공대는 투입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관제에 철조망이 들어가면서 마치 요새와 같다. 이른바 뭐 한남 산성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 주변 상황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예, 그러니까 한남산성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 영화 남한산성이 생각났거든요. 예. 청나라 침입이 이제 침략이 임박을 하니까 뭐 이제 온갖 뭐 군인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와가지고 뭐 돌멩이니 넝마까지 주워가지고 뭐 방어벽을 강화를 했는데요. 이게 그 이번에 그 관저도 보면 외곽 출입문들에 이제 쇠사슬도 두르고 그 출입문이 잘 안 열리게 쇠사슬을 두르고 이제 그 버스 그리고 이제 자동차까지 빼곡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뭐 비집고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명이 동시에는 들어갈 수 없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고요. 이제 관저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철조망도 여기저기 둘러가지고 담을 넘어가게 하는 행위도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여기저기 막아놨습니다만 다만 이제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변수가 될 것이냐 이거는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가 남는 게 이제 그 뭐 럭비 하는 것처럼 힘싸움을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법 그리고 뭐 명분 뭐 절차상의 뭐 문제가 크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저기 물리적으로 뭐 많이 붙인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아지는 문제냐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우신 이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 바로 이제 최 교수님으로 가겠습니다. 보면은 1차 집행 때 드론으로인가요? 또 헬기로인가요? 그런 사진도 찍었고 입구가 그 대로변에서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그 경로밖에 없습니까? 다른 경비단들 보면은
꼭 그 입구로만 다니지 않고 다른 입구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물론 이제 관저 네. 뒤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관저 뒤쪽으로 이제 산길을 이용해서 우회를 하게 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다른 관저들의 또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회의장 관저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우회해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여튼 국회의장이 그걸 허락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되면은 이것도 뭔가 의장 입장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과 향후 논란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당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나 이렇게 그런 산길을 이용하는 게 대규모 이제 그 경찰들이 이동하기도 좀 어려운 형편이고 그리고 아마도 제 예상하기에는 그런 길들도 아마 어느 정도 길목을 다 차단을 해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문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산길들 같은 것도 다 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요. 예.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또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항상 해법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일각에서는 경찰 특공대, 헬기, 장갑차 동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가소설본부장은 소설 같은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유혈 충돌 가능성 그 관저 주변에 지지자 또 반지지자들의 군중이 또 운집돼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하.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같은 이제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이성택 기자 말씀처럼 말이죠. 이 마가술대는 스스로들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예. 지난번에 계엄의 준비가 소홀해서 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엄에 대한 준비가 소홀해서 계엄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 군인들 스스로가 이게 명분 없는 행동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79년도 12.6대 나때 그때 계엄군과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45년 전이잖아요. 예. 지금의 계엄군이 다른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경호처 직원들도 처음에는 결사항전할 생각이 있었겠죠. 명령을 따른 집단이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아무리 봐도 명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들의 안위와도 관련되는 문제고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만 연금 문제도 있고 퇴직 문제도 있고 자신의 사업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적으로 봐도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분들이라고 생각 못 하겠냐고요. 따라서 아무리 철조망을 맞고 한다 한들 그거 뚫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경찰 특공대 헬기 얘기하자면 그건 예. 투입 안 할 겁니다 아마. 만약에 경찰 특공대나 헬기가 투입되면 그 경호처 직원들 자극시키기 때문에 무력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모든 무력 대립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따라서 절대 저는 그렇게 자극시키려고 보지는 않고 예. 게다가 지금 아까도 말씀들 나온 겁니다만 지금 박 처장이 지금 경찰 출석했고 사직서가 수리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상황 속에서 그 김성원 차장이라는 사람이 권한대행인데 요즘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권한대행의 소극적 무슨 권한 뭐 적극적 행사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이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얼마나 이 경호처 직원들 지휘할 수 있겠어요? 가뜩이나 경호처 직원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장 수장이 지금 투항이 된 상태고 그리고 그 권한 차장이 권한대행으로서 지휘를 한다고 합니다만 김영현 라인이랑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경호처 직원들이 더 잘할 거예요.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 저항 못하려고 생각해요. 일부는 저항할 수 있겠죠. 예. 그건 곧 제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스로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 못할 겁니다. 신용은 하겠죠. 당장은 말이죠. 그러나 그게 더 시간이 가고 그러면 못할 것이다. 정부에서 2차 집행이 마지막에 또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주라고 합니다만 임박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전 다음 주 정도에 주말보다는 평일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네. 뭐 제 예상이 틀릴 수 있는데 전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자,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윤상현, 김민전 의원 요즘에 이제 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성격에 대해서 구분해서 맹윤, 찐윤, 친윤, 멀윤 뭐 6개 단계로 나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윤상현, 김민전 의원은 지금 언론상에서는 맹윤으로 이제 분류되고 있는데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의 기자회견을 주선을 해서 또 상당히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사과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강경파들의 움직임 최근에 이제 보수정 결집과도 맞물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단단히 그 주목이 많이 된 최근의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특히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상당히 화제랄까 또 논란의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윤상현, 김민전 두 의원이 최강경 행보를 그 어떻게 보면 선도하고 있는 셈인 거죠. 예. 이분들이 왜 그랬을지는 뭐 그분들 각자의 셈법이고 각자의 속내니까 뭐 추정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여론 동향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지금 계엄엔 반대하지만 탄핵을 놓고는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었고 예. 또 탄핵의 찬성보다는 반대가 상대적으로 좀 우세했었고 또 국민의힘 구성 자체가 80여 명의 그 지역구 의원 중에 60여 명이 영남 출신이고 물론 김상욱 의원이나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영남 성향의 또는 영남 출신의 의원들이 많고 김민전 의원도 아마 영남 출신일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당의 당원들의 생각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의 한 6, 7명 정도가 그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있는데도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그 조사들이 많은 걸 보면 뭐 그런 걸 일정 부분 반영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게 이제 좋은 선택이냐 나쁜 선택이냐는 거는 각자의 기준과 또는 시점에 따라 다른 판단이 불가피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에 나오는 조사 중에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조금 호각세를 보인다거나 또는 생각보다 예상보다 덜 떨어졌다는 거는 저는 사람들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을 분리해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나쁜 쪽으로 보면 그 분리해낸 또는 이 분리된 거를 이제 연결시키는 쪽으로 이 사람들이 또 모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예.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아마 다음 주 후에 나올 또는 이 집행 시도가 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한 여론의 반향이 또 한 번 출렁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제가 좀 이건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김민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주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백골단이 뭐 예하 조직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그 반공 청년단을 뭐 박정현인가 김정현인가 김정현입니까? 근데 일단 그 기자회견을 주소해놓고 철회한다는 말을 했어요. 아니 해놓은 기자회견을 어떻게 철회합니까? 아하. 난 그것도 이해가 좀 안 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당이 그 국민의힘은요 제가 볼 때 해체해야 돼요. 이게 정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이건 적어도 이런 의원 징계를 할 수 있어야죠. 백골단이 뭡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백골단이 1952년도 6.25 전쟁 때 부산 그 전쟁 통해서 이승만 정권이 발췌기원을 통과시키려고 동원했던 그게 백골단의 기원이에요. 80년대 90년대는 그 훨씬 이후 얘기고 오히려 더 이전 상황이네요. 훨씬 이전이에요. 그게 52년도 얘기입니다. 그 발췌기원 한답시고 그 저기 대통령 직선제가 직선으로 안 뽑힐 것 같으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인데 그때 국회 간선제였잖아요. 그래서 발췌기원을 저기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발췌해서 하는 게 이른바 발췌기원 아닙니까? 1952년도 그때 그 국회의원들 가두고 억압하고 있던 그 실질 부대가 백골단입니다. 예.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정치학 전공한 사람이 뭐 정치학을 전공했고 역사를 전공했고 상식인데 이걸 몰라서 했다 이러면서 또 이거를 주선했는데 이거 철회하겠다. 어떻게 철회해 기자회견 했는데 이거 책임을 져야죠. 이렇게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 얘기 없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 당이 징계해야죠. 방금 전에 이제 최창렬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해석이 되기로는 보수층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가 더 강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고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지지율 34%,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두 정당의 차이는 2%포인트 결과로 나타났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64%, 반대는 32%로 나타났습니다. 자, 실제 이제 취재 현장에서도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구신 기자. 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문제도 제기합니다만 여러 조사에서
유사한 흐름, 비슷한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보수 지지층의 결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원래는 좀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앞서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정치 공방의 소재, 그러니까 보통 을에 흔히 저희가 많이 다뤄왔던 그런 주제들과 같은 동격의 문제로 치환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 결국에는 내가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지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에 따라서 그냥 갈리는 문제로 그렇게 좀 등치되어 버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란 관련 논란이든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이든 탄핵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그냥 원래 최소한 항상 모여왔던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 결집에 국민의힘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또 그런 조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에 좀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민주당이 조금 이제 뼈아프게 좀 아직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아니 우리가 잘못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 넘겨주면 안 되지 않느냐. 아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들이 최소한 그 국민의힘 지지층을 와해시켰지만 다시 결집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지역구 곳곳에 간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강조하면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대 양당이 계속해서 서로를 악마화하면서 싸워왔던 부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성택 기자는 이 상당히 많이 기자분들 사이에서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도 안 그래도 이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한 불과 2주 3주 전하고 해서도 물론 뭐 이제 판이 바뀌는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만 예. 그 탄핵 반대라고 하는 숫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이전보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한번 궁금해서 그 이제 여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물어보고 이 상황을 아하.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좀 물어봤는데요. 이게 꼭 그 지지율이 올라가면 좋아할 법도 한데 오히려 표정은 좀 곤혹스러워하는 좀 표정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한 가지 이유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조기 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윤 대통령하고 선을 좀 긋고 예. 이제 그 관저 시위와도 좀 거리를 둬야지. 이제 물론 뭐 속도 조절은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그러려면은 지지율이 좀 낮아야지 오히려 그 힘을 받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겠다, 쇄신하겠다, 지금까지 우리 과거와 단절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지율이 자꾸 좀 야금야금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스텝이 좀 꼬이게 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동정 여론이 좀 올라간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올라갈 지지율은 아닌데 오히려 윤 대통령이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사실상 이제 물러나는 수순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동정 여론이 올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관계만 짚고 또 박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TK 또는 PK 출신, PK 출신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김민전 의원은 비례대표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울산 출신은 아니고 울산 남구갑 의원이라는 것을 확인해 드립니다. 박 교수님은 이 보수층 결집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아마 2016년의 경험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거기하고 이제 비교하고 한번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본 경험이 예. 이게 도움이 됐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이번에도 이제 영장 발부 과정이라든가 또는 그 관할 논란이라든가 수사권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게 순수한 의도만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심을 사람들이 갖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민주당이 좀 지나치게 서두른 감이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내란죄 삭죄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법률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논란이 될 수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는 별개라고 봐야 되는데 전 정치적으로는 이미 상황은 사실 끝난 건데 그걸 법률적으로 마무리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과정 속에서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계기들이 자꾸 주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러면서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 양면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기 대선을 예상한다는 건 사실 윤 대통령의 어찌되었든 마무리를 전제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탄핵의 방식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렇다면 결국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좋은 게 아니거든. 이게 끝까지 좋은 거라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 예. 거고. 또 지금 뭐 아까 여론조사 언급하시다 보면은 이 후보들의 어떤 잠재적인 지지율의 이 경향도 사실 의외의 이 어떤 뭐랄까요 이 경향성을 좀 보여주는 일시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 사법 리스크하고 이게 연동이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자꾸 늦추려고 그러고 한쪽은 자꾸 빨리 가려고 그런다라고 보게끔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예. 그런 면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앞서 소개드렸던 한국갤럽의 지지율 조사가 네. 국민의힘 34%, 민주당 36%입니다. 네. 보수층 결집도 결집이지만 민주당이 이런 탄핵 정부에서 훨씬 더 지지율이 예상이나 기대만큼 안 나오는 이유 그 배경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은 거와 같이 연동되는 예. 얘기죠. 그 민주당이 뭔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 비상계엄이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볼 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이제 탄핵 비상계엄 말고 그 당으로 그 자체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아하.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계속 서두르고 그리고 그동안 탄핵을 남발했던 거 이런 것 때문에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특히 이번에 비상계엄 국면도 말이죠. 민주당이 조금 조급하게 서둔 측면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읽히면서 민주당한테 갈 표가 국민의힘한테 가는 거죠. 중도표가. 민주당이 상당히 이럴 때 여유 있게 그야말로 압도적 다수를 가진 정당당 행성을 했으면 그 표가 많이 일로 왔을 거예요. 민주당 표가. 민주당으로 왔을 텐데 그럼 당연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왔을 텐데 민주당이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지율이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예. 오차범위 내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뭐 압도적으로 높은데 정당 대 정당으로 볼 땐 그만큼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부신을 주고 있다. 그 반영이라고 봅니다. 그 알겠습니다. 지지율 관련해서는 사족 하나만 좀 붙이면 저는 사실 지금 지지율 조사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이 국힘 관련해서도 나오겠지만 지금 선거가 멀리 있다고 아직은 예상할 수 없는 시점이기도 한데다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여든 야든 자기들 선거가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 별로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KBS 열린 토론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가 소식통들이 분석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 오늘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과 변수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성택 한국일보 기자,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박명호 동국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기자,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국가수사본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뭘 항의한 겁니까? 일단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네. 헌법재판소가 미리 지금 결론을 정해놓고 너무 서두르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을 때의 문제라든가요. 기타 지금 이미 쌓여있는 탄핵소추안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들을 먼저 해야지 왜 윤 대통령 관련 탄핵소추안을 이렇게 빠르게 급하게 준비를 하느냐라면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이제 뭐 국가수사본부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결국
민주당과 지금 짬짬이를 소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식 의원이 이제 최근에 이제 본인의 SNS에 썼던 메신저라고 썼던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논란이 계속 있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이 SNS 메시지를 근거로 삼아가지고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도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윤 대통령을 이렇게 강제로 압박하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든 국가수사본부든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소위 불복 움직임을 위한 일종의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한켠에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지지층이 워낙 지금 이 수사기관과 사법부 헌법기관에 대한 불신도가 높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 교수님 분명히 8년 전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는 좀 달라 보입니다. 이 보수 정당의 태도가요.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와 이제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이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국민의힘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런 대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내란죄 부분이 이제 빠지면 그 형사재판 문제잖아요. 내란죄 부분이. 예. 그게 이제 헌재가 내란죄가 계속 이제 갖고 가면은 형법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되면 탄핵 심판이 오래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당연히 빼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처음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그때는 민주당이 그것까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탄핵소추 의결할 때 그 부분을 뺐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그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거 지금 헌재로서는 이거 당연히 이거는 최종적으로 뺀다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직 최종 유권에서는 아직 안 내렸어요. 예. 그런 입장은 냈습니다만, 이건 그거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그 쟁점을 헌재가 4가지로 정리를 했잖아요. 비상계엄, 위헌성 문제, 국회 통과 안 한 거, 뭐 계엄 포고령 문제, 국회 활동 방해, 이 4가지로 정리를 했다고, 쟁점을. 그중에서 계엄 선포와 국회 활동 방해는 형법 여부도 따져보겠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4가지는 전부 헌법과 계엄법을 다 따지기로 했고, 제가 말씀드린 그 국회 활동 방해와 비상계엄 선포한 거, 이 2개만 형법 여부도 따져보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4개는 그대로 두고 이 2개에서 형법 위반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지, 이게 내란죄를 뺀 게 아니라고요. 예. 이게 자꾸 내란죄 처리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의 프레임이다 그랬는데, 이건 그대로 두되 이 4가지 쟁점을 헌법과 계엄법 위반 다 따지기로 하고 헌재에서, 그러나 2가지는 당연히 계엄법 헌법을 따지되 그 2가지는 형법을 안 따지겠다. 따지기로 했던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자꾸 내란죄 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헌재가 급하게 이 민주당 편 드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전 거긴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뭐 여러 지금 입장이 달라서도 말씀들을 하는데, 헌재가 4가지 쟁점으로 정리한 것 중에서 4가지 다 보질 않고 2개는 형법 위반도 따져보겠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4가지는 다 하죠. 헌법, 계엄법 다 따지기로 하고, 그 2가지만은 헌법, 계엄법, 형법을 따지기로 했는데 그걸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지금 내란죄 빼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박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내란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탄핵 심판의 속도를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 되는 건데, 예. 아마 국힘 쪽, 국민의힘 쪽에서 보기엔 뭐 한 70%냐 80%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뭐 70%라는 얘기를 했던데 70%가 빠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의결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김웅 의원 전 의원이 이 비유를 한 걸 보면 2016년의 경우에는 그 순댓국, 맥주, 사이다를 시켜놓고 사이다를 뺀 거다. 근데 이번의 경우엔 똑같은 경우에 순댓국을 뺀 거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논리가 맞는지는 정확히 전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차치하고, 그 공수처 주관의 지금 내란죄 수사 부분의 관할과 영장 관련한 부분하고, 예. 그 다음에 이 내란죄 관련한 부분이 들어갔다 빠졌다 한 부분에 대한 논란은 법률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 기대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법률적으로 극복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법률적이 누가 맞고 틀리는지 사실 좀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건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앞서 최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12월 첫 주에 그러니까 4일 후에 바로 우리가 탄핵 그 소추 의결을 시도했었잖아요. 네. 그때 민주당에서 처음 그게 내란 죄가 들어갔을 때부터 사실은 잉태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때는 그거를 아마 아무도 그 이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지금 되돌이키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법률적으로는 절차상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의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요거는 좀 여지가 알겠습니다. 있을 수 있다. 강우신 기자, 일단 쌍특검입니다. 네.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제의가 됐지만 부결 처리 폐기가 됐습니다. 근데 주목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보다는 내란 특검법에 더 민주당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단 이탈표의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2표만 더 국민의힘으로 나왔다면은 이제 재의결에서도 가결이 가능했던 상황이고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은 4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전국을 지배하고 있는 현안도 김건희 여사보다는 이 내란 관련 부분을 해결하는 게 중점이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의 규모를 보았을 때도 다음에 혹시나 거부권으로 돌아오더라도 제의 가능성이 높은 건 내란 특검이다. 그렇다면 이건 먼저 풀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지금 당력을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가 쟁점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당론으로 이제 부결을 했던 것은 뭐 독소조항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실은 뭐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언론 브리핑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군사 관련한 이제 비밀 관련해서도 이제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특검이 이거를 다 언론 브리핑을 하게 되면 이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라는 점 이제 국민의힘이 지적을 했고요. 예. 또 그 외에도 수사 기간도 너무 길고 또 수사 인력도 너무 많고 또 수사를 하는 범위도 너무 무한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 새롭게 발의한 수정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특검 후보 추천권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에게 줘서 제3자 특검으로 이제 우회를 하는 식으로 했고 수사 인력과 기간도 좀 줄이고 대신 그리고 이제 언론 브리핑 같은 경우에도 군사 비밀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법사위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법무부 차관조차도 정부가 지적했던 위헌적 요소들이 상당히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법안이 거부권을 쓸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낮게 평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더 이상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기 어렵겠구나. 오히려 논의에 뛰어 들어가서 같이 수정하는 논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성택 기자. 그래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자체적인 특검법 논의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의견은 아직 안 나왔죠. 이제 어제부터 한번 해보겠다. 의총에서 어제 그런 말들이 나왔거든요. 이걸 아까 그 곽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거를 지금 권한대행이 그 제의 요구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 민주당의 의석만으로 충분히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는 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우리도 같이 뛰어들어 가지고 최소한 그 법에서 우리가 어떤 싫어하는 소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을 좀 드러내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지금 이제 그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이 주도적으로 그런 그 주말간을 거쳐 가지고 그 구체적 얼개를 내서 다음 주에 의총에 한번 올릴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 어떤 얼개가 될지는 대충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민주당 그 이번에 제3자 특검 안에서 이러한 부분은 문제다라고 지적한 것들을 소거를 해보면은 어떤 모양이 될지 대충 예상이 가능한데요. 오늘 이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번에 새로 제3자 안을 발의하면서 제3자 추천안이죠.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면서 추가한 외환죄 부분은 절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이거는 뭐 외환죄 부분은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다. 이거는 뭐 이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려 했던 의혹 뭐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이거는 너무 선을 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외환죄 부분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내란 선동도 이제 그 지금 이제 내란 특검법 안에 올라가 있거든요. 민주당이 발의한 이제 내란 선동에는
민주당 내지는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히 고발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관저합 집회 나간 그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그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그 국민의힘 의원한테까지 수사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이외에는 뭐 기간이나 아니면 뭐 수사 인력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수사 기간이 그 자칫하면은 그 조기 대선 시즌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소거해 보면은 큰 그림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자, 이 상황입니다. 부분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특검법 관련해서는 내란 일반 특검법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기자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까워진 듯 안 가까워진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이거 통과될 수 있습니까? 저는 타협점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네. 특히 지금 관할권 또는 수사권 논란이 출발점이 됐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도 예. 또는 이게 전체에게 과연 좋은 방식이냐에 대한 논란과 함께 그 어떻게 보면 우회로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몇 가지 이제 쟁점 조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제3자 추천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외환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외환죄 그다음에 아까 내란 선전선동 뭐 등등이 들어가 있고 이제 이게 이제 좀 범위를 좀 축소한다든가 또는 그래서 대법원장 추천에 그걸 전제로 하는 게 가장 큰 저기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천하람 그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게 여당에서 발의했다라고 봐도 될 법안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마 국힘 쪽에서도 계속 거부하기는 좀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민주당은 계속 조금씩이라도 고쳐서 계속 발의를 할 예정인데 이게 어떻게 통과 가능성, 통과될 수 있는 접점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제3자 추천은 어차피 이제 민주당이 양보를 했고 지금 내란 선전 선동 이 부분은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지금 중요한 건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 너무 다른 곁가지 문제, 지역적인 문제가 자꾸 결부돼 가지고 이게 또 이탈표가 나와서 이탈표 적게 나와 가지고 또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해서 결국 재의결할 때 표결이 안 되면 재의결이 안 되면 말이죠. 이건 민주당으로서 큰 낭패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란은 이제는 내란 특검은 이건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정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국민의힘도.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하더라도 이탈표가 2표밖에 안 나왔던 거였잖아요. 2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대로 해도 다시 돌아와서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지. 제3자 추천이 가장 컸던 건데 이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상당히 양보할 수 있다. 이제 지금 국민의 입장은 거부한다고 말은 했지만 이거 거부했다간 더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번엔 성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의 내용은 특검 후보자 2명은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내시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네.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일정을 쭉 추진하고 전개해 나가면서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탄핵 심리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진행을 해서 네.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끝을 내는 거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항의 방문을 했던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도 나름 반론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게 되면 이게 헌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여기에 대한 이제 후폭풍이 이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 거고 각자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거고 유불리의 관점에서 이제 결국은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이 분열상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러면서 보면 결국은 민주당이 결국은 6개월 내에 다 끝내겠다. 2심 전 대선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와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은 시간을 더 끌어가겠다. 그래서 결국 상쇄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셈법이 각자 있는 거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미 또 각자 그걸 믿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좀 더 나가게 되면 이 헌재의 존재 의의에 대한 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상당히 그 후폭풍이 좀 우려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최 교수님. 네. 말씀하십시오. 아. 네. 이게 지금 양쪽에 속내는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박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 속도. 알아요. 네. 국민의힘은 어쨌든 지연시키려는 것이고 탄핵 심판을 민주당은 빨리 땡겨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법과 원칙에 따르면 돼요. 그러니까 헌재가 제가 볼 때 적어도 여기서 민주당 편을 들거나 국민의힘 편을 들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야말로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했어요. 전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얘기입니다만 내란죄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이제 헌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부분은 이것도 곧 전 진압이 될 거라고 봐요. 이 쟁점이 해소가 될 거예요. 예. 이건 법학자가 아닌 사람이 봐도 말이죠.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도 강요죄 뇌물죄 뺐어요. 그걸 뺀 사람이 누굽니까? 권선호 의원이었잖아요.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권선호 의원이 한 얘기 보니까 너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그거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내란죄는 더 중요하니까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헌재는 헌법 위반 여부 하나로 있으면 탄핵이 인용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일반 형사범죄는 형사재판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명약관한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양쪽의 속내 뻔한 거라서 그야말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땐 헌법과 법률, 법과 원칙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이거 내란죄를 뺐다고 흔히들 말하는 거 내란죄 처리하는 게 쟁점이 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상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 부분이 또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강국신 기자. 네.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일정, 법과 원칙에 대해서 진행돼야 된다라는 한 축과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 끊임없이 나옵니다. 혹시 민주당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응 또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지금 자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내란과 관련된 혼란스러운 전국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국가의 신인도도 그렇고 경제 상황에도 안정을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지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는 관계없다라는 게 대외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뭐 속내는 다를 수 있지만요. 그리고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던 내란죄가 형사적으로 빠지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어떤 탄핵안을 먼저 심사할 것이라는 부분이라든지 특히나 앞으로 이제 그 이미 사실상 날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해진 수순대로 열차는 출발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갈 것이고 구인 체제만 빨리 완성해 달라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요구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각자의 지지층을 향해서 조금 더 지지층이 원하는 발언들을 계속해 나가겠지만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는 이 큰 틀에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하나 상당히 주목받는 현상이 오늘 소개해드렸던 한국갤럽 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았고요. 예. 그런데 범여권 바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를 받는 후보로 나올 만한 인물들 중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장 높아서 이성택 기자 여기에 대한 어떤 현장에서의 반응이 있습니까? 좀 굉장히 종잡을 수 없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었는데 왜냐하면 어제 발표한 MBS 조사에서는 그거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네. 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의 안 나오거나 아마 굉장히 하위권에 있어가지고 기자들이 그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하위권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하루 만에 그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그 여권에 있는 인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그 지지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크게 이런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그 여권 지지자들은 사실 어느 쪽에 힘을 몰아줘야 될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아직은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예. 이럴 때 가장 선명하고 좀 확실히 덜 드러난 실망을 덜 준 이런 후보들을 선호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 나름대로 이제 그 강성 지지층에서 또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이 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나름의 이제 이미 검증이 됐다. 이분은 대선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 부적절하다고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신선하다라는 점에서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좀
자극을 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기 정치지도 조사에서 한국갤럽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로 전체 2위, 여권에서 1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6%, 홍준표 시장 5%, 오세훈 시장 3%. 최 교수님은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별로 의미 없어요. 네.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문수 장관이 뭐가 신선합니까? 그 극우적인 발언을 워낙 많이 하신 분이고 단지 지금 이제 보수층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이게 대단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주 선명한 색깔을 내고 있는 이제 김문수 장관에게 이제 눈이 가는 건데 중도층, 중도보수층, 중도층은 관심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 이재명 대표가 32% 나오고 그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론 차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너무 차이도 나기 때문에 예. 나중에 양쪽의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그때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게 양자 대결 구도가 아니고 말이죠. 특히 이제 보수층만을 대상으로 본다고 할 수 예. 있어요, 저거는요. 근데 지금 현재 중도층들이 과연 그렇게 나올까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나오는 거 지금 이 탄핵 정국이 처음에 비상계엄의 반헌법성에 대한 것들이 점점 희석되면서 말이죠. 그 조각되면서 완전히 양대 진영놀이로 가고 있다고 극단 대 극단으로. 극단 대 극단.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김문수 장관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사과하려니까 인사도 안 하니까 저 양반 뭔가 선명하네. 이게 극우자들에게 이른바 흔히 말하는 소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하나의 착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가구신 기자 어떻습니까? 김문수 장관이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름 그 안에서 중도적이었거나 수도권에 자리했던 당원들은 빠져나가고 있고 남아있는 당원들은 좀 더 성향이 강한 당원들이 남고 있는 이른바 소위 짠물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당내에서 경선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누가 윤 대통령을 가장 아꼈고 가장 지켰고 아마 그런 걸 기준으로 당원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대선 경선에서 아마도 김문수 장관이나 아니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조금 더 친윤들이 좋아할 만한 발언들 많이 했던 인사들이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대선 구도는 민주당 국민의힘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 교수님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는데 김문수 장관 1위 결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제 다음 대선이 언제인지 뭐 아직 예단할 수 없는데 다음 대선은 사실은 이재명이냐 이재명이 아니냐의 그 구도일 거라고 본다면 예. 지금 사실 여권의 후보가 누구냐는 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일시적이고 의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둘 다 맞는 말씀이신 건데 그거는 최근에 그 국힘 지지자들의 성향이 일반적인 여론 추세하고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계엄에도 반대하는 여론이 높고 탄핵에도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그 어떻게 보면 당원 정서를 반영한 그 차원에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뭐 이 결과는 어떻게 또 추세가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차기 지도자 순위는 참고로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됩니다. 이 한국갤럽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정치가 중계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유언비어 및 모욕성 글과 영상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행동은 심각한 범죄이므로 관련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